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민들 정신건강을 직접 챙기겠다며 자살률을 10년 내 절반으로 줄이고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에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도 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 정신건강이 위태롭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난 만큼 우선 청년들만 앞으로 2년마다 정신건강을 검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향 자체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정책을 시행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는데 먼저 오늘 정부 발표 내용부터 송하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신건강대책은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것부터 환자가 회복하는 것까지 돕겠다는 겁니다. 우선 내년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무료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검진 등을 통해 대상자로 정해지면 한 번에 60분씩 평균 8번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우선 챙기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거치면서 20대 우울증 환자는 4년 만에 약 2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현재는 성인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씩 우울증 여부만 살펴보는데 앞으로는 청년층은 2년마다 조현병과 조울증도 검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상자는 약 300만 명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중증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관리도 확대합니다. 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출동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팀이 되어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쉼터와 재활시설, 취업 지원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 정책, 강나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 방향 자체는 긍정적인데 정부가 발표한 대로 잘 될까요? 먼저 중증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정신재활시설을 보면요. 각 시군구에 최소 설치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의무가 아닌 권고입니다. 그럼 강제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네, 현재 정신재활시설은 지자체 돈으로 운영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자체 의지가 강하지 않다면 돈이 없다,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밀려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의무 기준으로 만들고 국고도 투입해야 실효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받으면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잘 보호될 것인가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던데요. 정부는 검진 결과에 따라서 병원 등과 연계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철저히 보호할 거라고 하긴 했지만 이 연계 과정에서 유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진료 내역만으로도 보험 가입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사실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봐 이 정신질환 진료를 꺼리는 마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힌 게 있습니까? 명확한 기준을 정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취업 제한이 걸린 걸 풀겠다 이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일단 이 청년들만 2년으로 그 검진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청년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위험한지 이거를 단순히 연령으로 나눠도 되는 겁니까? 복지부는 이 연령대의 발병이 많아서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개인의 심리 문제로만 접근한 발상이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네. 빈곤이나 질병 같은 사회적 요인은 결국 모든 나이대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만 해도 OECD 1위입니다. 결국 단순히 진단만 빨리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런 사회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나현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물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물가 올랐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게 되는데 지난달 역시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3% 올라
넉 달째 3%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보시면 이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것도 같지만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2%보단 여전히 높습니다. 그동안 물가를 끌어올렸던 유가는 다소 진정됐지만 농산물과 신선식품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나 딸기 같은 제철 과일은 바구니에 담기 겁난다는 시민들도 많을 정도인데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철 과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시장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사과가 제일 많이 올라, 사과가. 이제 100% 올랐다고 보면 돼. 만 원에 6개 정도 있지, 6개. 지금은 지금은 3개 만 원 하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잖아. 작년 같으면 한 4만 원 선 한다면 지금 한 6만 원 선. 오늘 과일 경매 시장에서 사과는 지난해에 비해 174% 급등했습니다. 대봉감과 딸기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10kg짜리 사과 부사 한 박스는 하루 만에 2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올해 기상 여건이 나빠 출하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올부터는 뭐 홍시, 대봉, 사과는 우리 같은 서민은 근접도 못해요. 먹는 거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 뭐 먹고 넘어가나 서울에서 어떡하나 그런데 아침에 써갖고 지금 다 산 거예요. 과일을 많이 쓰는 빵집과 디저트 가게들은 비상입니다. 더블케이크 1호 케이크 정도 만들면 한 5천 원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파는 게 더 손해인데 손님들은 딸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격은 못 올리고 그냥 파는 거예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3%로 오름폭이 조금 둔화했지만 오히려 밥상 물가와 직결된 과일과 농산물 값은 더 뛰었습니다. 품목별로 오이와 파가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뛰었고 토마토, 쌀도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농산물은 전반적으로 13% 넘게 올랐는데 2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도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유가 변동성이 큰 데다 1년에 한 번 나오는 과일은 가격이 빨리 내리기 어려워 단기간에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와 당 지도부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오늘은 혁신위가 권력 투쟁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동안 당 지도부나 중진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혁신안에 대해 3분 카레처럼 금방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혁신위가 어떤 세력으로부터 일종의 음습한 권력 투쟁에 이용당하는 건 없는지 안타깝다며 주어진 역할과 달리 중간에 궤도가 이탈한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를 요구하며 지도부를 흔들려는 일부 세력에 혁신위가 이용당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결국 혁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도 여전합니다. 결국은 한 길로 가고 그것이 혁신위를 출발한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대통령께서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겐 윤석열 대통령을 당무에 관여시키지 말라고 했던 김기현 대표는 오늘은 말을 삼갔습니다. 송규 전 수석이 혁신이 목적대로 갈 것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바랄 것이다 발언했는데 우리 당은 끊임없이 혁신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혁신해 가야죠. 혁신위는 사실상 마지막 남은 카드인 조기 해체 여부를 놓고 내부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 혁신위원은 조기 해산 주장도 여전히 있지만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를 흔들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출당을 요청하는 강성 지지층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가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 탈당해 신당 창당할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강성 지지층의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을 향한 강성 지지자들의 출당 청원에 당에서 몰아내면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몰아내주기로 혹시 바라십니까?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이 전 대표가 당내 통합의 장애물이란 청원이 그제 올라왔고 이틀 만에 2만 명 넘게 찬성했습니다. 일각에선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둔 이 전 대표가 탈당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요체라면서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자제를 요청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 출마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제가 아부하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침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학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게 아니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 역시 민주당 내 우당이 되겠다며 구체적인 창당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위성정당과 차이가 없다며 언제든 합당할 여지를 남겨둔 건 꼼수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개각 발표 직후 첫 일정으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보수 기독교 행사를 찾은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마음에 쏙 든다고 원 장관을 공개 칭찬했는데 논란이 이어지자 원 장관은 잘 모르고 간 자리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퇴임을 앞두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험지 출마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당과 상의해 결정하되 어떤 헌신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5번 선거를 치러서 물론 져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국민의 지지와 세력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정치 분야에서의 책임을 나름대로 다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개각 발표로 총선 출마길이 열린 후 원 장관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대구 경북의 기독교 행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자꾸 어디로 갈 거냐고 그러는데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행사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의 주도로 진행되는데 전 목사는 원 장관을 공개 칭찬했습니다. 와따 원희룡 간증 잘하네. 내가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해. 논란이 일자 원 장관은 이철우 경북지사 초대로 참석한 종교 행사였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진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전 목사도 보수 통합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선을 그으면서 당이 충분히 혁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좀 모자라 보입니다. 혁신이든 당 지도부든 혁신을 외면하고 저버리는 결과는 감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사법부를 이끄는 대법원장 자리 2달 넘게 비어 있었는데 오늘부터 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과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제 등 질의가 이어졌는데 민주당에서도 이번엔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전임 대법원장님의 그런 실패한 건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또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고 또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이었던 만큼 사법농단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들께 그런 사태가 생겨서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일 사건,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면 수사가 단기간에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대법원장 인사검증에 대해선 법무부가 맞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원의 어떤 대법관,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처리에 큰 반대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요즘 또 밤늦게 택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벌이가 더 나은 배달이나 택배 일로 옮겨가면서 택시 숫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은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저 뒤에 차 타세요. 오케이. 그냥 타세요. 묻지 말고 타세요. 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타라는 안내. 연말이면 반복되는 승차 거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손님을 골라받는 걸 막기 위해 개인 택시 기사들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이게 없으면 택시 잡기에 얼마나 걸려요? 뭐 밀릴 때는 한 20-30분씩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죠. 많이 좋아졌다지만 택시 잡는 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길가를 서성이는 남성. 분명히 거리에 택시는 있는데 타질 못합니다. 뭐랄까 택시 지나가더라도 손님이 차 있는 거고 여기서 차는 찾기 어려워요. 함께 잡아봤는데 역시나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플로 불러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30분 동안 택시를 잡아봤는데 전부 예약된 택시고 빈 택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택시가 안 잡힐까? 팬데믹 이후 서울 시내 절대 택시 수가 3분의 1로 줄어든 게 가장 큽니다. 벌이가 안 되니까 기사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오토바이를 많이 가죠. 킥 서비스. 택시 기사들이 심야 시간에 나오는 걸 꺼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시에 가는 사람들 3-4만 원짜리는 지금 적자라는 얘기예요. 갔다 오면 상황이 끝나버려. 서울시는 심야에 일하는 택시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 일단 연말 택시 대란을 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택시 수가 늘지 않으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독감 AI가 올겨울 들어 처음 천남 고흥 오리 농장에서 확인되면서 피해 농가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방역 당국은 전국 오리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이동을 금지하며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방역 요원들이 농장 진입로를 막고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농장 안 다른 방역 요원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농장에서 기르는 유경오리 22,000마리를 살처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3일 오리 폐사가 크게 늘어 검사했더니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의 만경강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뒤 나흘 만입니다. 올겨울 닭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7동부터 9동까지 약 300수 정도 이렇게 이제 많은 폐사 증가가 있어서 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철새의 도래기를 맞아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우선 전국의 오리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오늘 밤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닭오리 농장의 정밀 검사를 늘리고 철새 도래지와 농장 진입로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전염력이 높아 막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금년 겨울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231건, 처분된 닭오리는 4,300만 마리가 넘습니다. 발생할 때마다 큰 피해가 생겨 방역 당국은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 해외 사이트 등에서 직접 구매해 배송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와인이나 위스키는 이런 식의 해외 직구가 오히려 손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정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희준 씨는 지난해 일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위스키 한 병을 구매했습니다. 국내에선 70만 원을 줘야 하지만 당시 환율론 31만 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망설임 없이 결제했지만 세관에서 뜻밖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세금이 42만 6천 원이 나왔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렸죠. 결국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비싸게 산 셈입니다. 주세 계산기를 통해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는 저렴했어요. 이제 이것저것이 붙을 줄 모르고 샀던 거죠, 사실 저도. 소비자원이 와인과 위스키 제품 10개씩을 가격 비교한 결과 대부분 직구보다 국내에서 사는 게 더 저렴했습니다.
스모크 향으로 유명한 스코틀랜드산 위스키는 국내 소비자 가격이 12만 5천 원이었지만 영국 직구로 사면 배송비와 각종 세금까지 더해 19만 원을 넘습니다. 특히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제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따로 청구되므로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세금이 얼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배송지나 배송 방법에 따라서도 가격은 달라집니다. 프랑스산 와인을 이탈리아에서 직배송할 때보다 홍콩에서 직배송할 때 7만 원 더 쌉니다. 또 배송비가 비싼 경우엔 직배송보다 배송 대행이 더 유리합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8명은 아이 낳고 곧바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갑니다. 산후조리원이 필수는 아니라지만 필수처럼 자리 잡은 지가 오래죠. 문제는 비용인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은 얼마나 할까요? 서울 강남에 있는데 이 산후조리원 2주 특실 쓰는데 3,800만 원이 듭니다. 가장 싼 곳은 충북 청주에 있는데 일반실 130만 원입니다. 대략 30배 차이가 나죠.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산후조리원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올해 기준 전국 평균이 32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산모들, 특히 저소득층에선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엔 평균 요금이 170만 원, 민간의 절반 수준이죠. 문제는 전국에 19곳뿐이라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는 날이면 새벽부터 전쟁이 벌어집니다. 황예린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옆 별관에 있는 회의실입니다. 내년 2월 입소 예약을 위해 이미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온 대기자는 예비 아빠로 접수 13시간 전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쓰고 천안에서 온 겁니다. 1시 정도 도착했고 애매하게 이제 도착해서 마음 졸이더니 그냥 아싸리 빨리 오자라는 생각으로 해요. 지금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새벽부터 대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한 달에 16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순번에 들지 못한 대기자는 애가 탑니다. 3달 전까지는 9시에 와도 충분히 예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상황인 줄 알았으면 새벽 한 4시에 왔을 것 같아요. 이 공공산후조리원에선 매월 초마다 이 같은 오픈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는 첫 번으로 오신 분이 3시 30분쯤에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 달에는 새벽 1시에 달마다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충남에 있는 유일한 공공산후조리원인데다가 비용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른 조리원들이랑 이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서 오게 됐어요. 특히 다자녀 가구나 취약계층에겐 출산 준비가 적잖은 부담입니다. 계속 떨어지는 출생률과 경영난에 민간 산후조리원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공공 산후조리원 수는 턱없이 부족해 전국에 19곳뿐입니다. 요즘에 뭐 출산율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데 충남에는 공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더 생겨야 될 것 같다는. 확대가 더딘 이유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 탓입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가수 성유리 씨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인 안성현 씨는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안 씨가 유명 골프 선수의 이름을 대며 수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피소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지영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주가 조작 이유 무엇인가요? 선수임하겠습니다. 검찰은 빗썸 계열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강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강 씨가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코인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 씨는 고소장에 안성현 씨가 PGA 투어 유명 골프 선수가 미국에서 코인을 사고 싶어 한다며 해당 선수에게 3억 원을 빌려주라고 요구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또 다른 지인을 통해 건넸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이 돈이 유명 골프 선수에게 가지 않고 안 씨가 받은 사실을 알고 따졌습니다. 안 씨 측은 골프 선수 얘기를 한 건 맞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았다며 3억 원은 강 씨의 차명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인이니까 이게 지금 그 선수에 이제 걸치면 좀 안 좋으니까. 해당 골프 선수 측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이 오간 줄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최근 안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이들이 가상화폐 상장을 내세워 뒷돈을 챙기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돈과 금품이 오갔습니다. 안성현 씨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지분을 취득하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현수 기자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이 50억 원대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강종현 씨가 두 가지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안성현 씨에게 50억 원을 건넸고 안 씨가 이 가운데 30억 원을 빗썸 대표인 이상준 씨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2021년 9월 14일 현금 10억 원, 같은 해 11월 2일 현금 10억 원, 열흘 뒤 또 10억 원이 건너갔습니다. 안 씨는 같은 해 10월 강 씨에게 2억 원짜리 시계 2개를 받아 하나는 자신이 갖고 하나는 이상준 씨에게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특히 강 씨가 추가로 20억 원을 더 안 씨에게 건넸는데 이 돈이 이 씨에게 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20억 원을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연예 기획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수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 씨와 이 씨 측은 지난달 재판에서 시계는 바로 돌려줬고 돈은 안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빗썸 대표와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들이 코인 상장 청탁을 하고 또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이 빗썸에선 해킹과 서버 마비, 시세 조작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이용자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공격을 퍼부으며 하마스 대원은 5,000명, 민간인은 그 2배인 10,000명이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대원 1명당 민간인이 2명꼴로 목숨을 잃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피해자도 전쟁의 일부라며 피난민이 모여있는 가자지구 남부로 또 탱크를 몰았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15,899명.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밝힌 전쟁 사망자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는 이 가운데 5,000명 정도만 하마스 대원이란 관련 보도를 인정했습니다. I can confirm the report. If you compare that ratio to any other conflict in urban terrain, you will find that ratio is tremendously positive.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 이상 민간인의 희생은 안 된다는 겁니다. We do not want to see a military campaign in the south that looks like the north. We do not want to see the same level of civilian casualties. We do not want to see the same level of mass displacement.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박멸하겠다고 천명하며 피난민이 몰려있는 가자지구 남부로 탱크를 몰아 진격했습니다. 하마스의 땅굴에 바닷물을 부어 침수시킨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기와 통신을 끊고 연일 대피령을 내리고 있는데 최남단 라파에서도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الحال كارثي يعني ننظر إلى هذه الحالة لا نعلم إذا كان يعني أولا الجيش الاحتلال الإسرائيلي يقول للناس أن اذهبوا لمنطقة رفح فهي آمنة أين الأمان؟ 일각에선 현지 시간 4일 부패 혐의 재판이 재개되며 정치적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더 극단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20년 넘게 일한 대사 출신 외교관이 쿠바 스파이로 무려 40년 동안 활동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백악관에도 근무했던 만큼 스파이가 백악관까지 침투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The department has charged former U.S. Ambassador to Bolivia, Victor Manuel Rocha, with illegally acting as an agent of a foreign government.
간첩행위로 기소된 로차 전 대사는 미 국무부에서 21년간 일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도 중남미 담당국장으로 있었고 퇴직 후엔 미국 남부사령부 자문역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총 40년간 쿠바 정보기관인 총첩보국 비밀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런 혐의가 사실이라면 쿠바 스파이가 백악관까지 침투한 셈입니다. This action exposes one of the highest reaching and longest lasting infiltrations of the U.S. government by a foreign agent. 로차의 간첩행위가 꼬리를 잡힌 건 자신을 또 다른 쿠바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속여 접근한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를 입수한 FBI는 로차에게 접근해 증거를 하나둘 수집했습니다. 로차는 미국을 적이라고 불렀고 자신의 활동이 혁명에 기여했다고도 자랑했습니다. 볼리비아 출신으로 예일과 하버드를 졸업한 그는 국무부에 들어가기 전부터 쿠바에 포섭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기밀이 넘어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날 마이애미 법원에 출두한 로차는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 변론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대학로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라이브 공연 문화의 뿌리인 이 소극장 학전이 내년 3월이면 문을 닫습니다. 1991년 문을 연 지 3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학전을 대중적으로 알렸던 이 뮤지컬 지하철 1호선도 올해 말까지만 공연을 한다는데 밀착 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학전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손가락을 잃은 외국인 노동자.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애환을 담은 뮤지컬 지하철 1호선입니다. 1994년 첫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참마리가 왜 상대나? 굽게라게. 그렇게 30년 동안 4,200번의 공연, 누적 관객 70만 명을 끌어모은 학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저희 30년의 시작점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저를 끌고 가셨고 저를 시작시켜 주신 공간입니다. 지금도 젊은 배우들이 무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봤던 뮤지컬 오디션이 지하철 1호선이었고 너무 떨려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나갔었는데 그가 태어난 98년도 서울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국수 한 그릇을 내어주는 할머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매일 공연 전 무대를 쓸고 닦고 함께 목을 푸는 일은 오랜 전통. 관객을 만나기 3시간 전에 하는 마이크 테스트는 항상 긴장됩니다. 무대 뒤 분장실입니다. 극 중에는 청소부부터 전도사 그리고 군인, 그리고 다양한 승객들까지 80명이 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배우들이 많게는 11명까지 연기를 해야 해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10초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두 겹 겹쳐놔서 빠르게 갈아입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회사원으로 나왔다가 저 행인하고 그리고 철수하고 그다음에 깔탕이라는 지하철 1호선 무임승차 화이팅! 이 젊은 배우들을 조용히 지켜보는 이가 있습니다. 극단 학전의 대표 김민기 씨입니다. 1991년 봄 대학로에 학전 문을 열고 독일 원작인 뮤지컬을 한국어로 번안한 것도 그였습니다. 기차를 타네 또 밀려났고 기다려야만 하네. 지금도 별반 나아진 게 없지 않을까. 이 하층민들의 삶은 여전히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시간이 흘렀지만 힘든 이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의 참 좋구나 아가야 내 맷방은 길고 그 할매가 부르는 노래 그 가사가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서 버텨내는 어떤 그런 긍정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대표하는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전소극장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문화예술인들의 릴레이 콘서트를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지하철 1호선 막차가 끊어지니 빨리 타라는 말과 함께 극은 막을 내립니다. 20대였던 관객들이 50대가 되어 다시 돌아왔듯 오늘의 관객들은 지하철 1호선이 다시 달린 날을 기다립니다. 밀착 카메라 권민주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500만 관객을 넘어섰는데 특히 12.12 군사 반란을 경험하지 않은 2030 세대가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전두환 씨의 유해 안장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개봉한 지 2주 만에 500만 관객을 불러 모으자 올해 두 번째 1000만 영화가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극장가가 들썩입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2.12 군사 반란이란 무거운 소재를 들고 나왔는데 영화의 배경이 된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2030 세대가 오히려 더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관돼서 거대한 욕망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었나? 영화를 본 관객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불국진 현대사로 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다룬 남산의 부장들을 시작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을 옮긴 택시 운전사와 1987까지 장르도 감독도 다르지만 이들 영화는 마치 하나의 시리즈처럼 젊은 관객들을 끌어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역사나 영화하고는 좀 다르고 오히려 마블 유니버스를 보고 자라온 20, 30대한테 굉장히 잘 통하는 이유인 것 같다. 공공 유니버스다 이거는. 영화의 인기는 전두환 씨의 유해를 둘러싼 논란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본인의 유언대로 북한 땅이 보이는 파주에 유해를 묻으려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평화 통일의 상징이 돼야 할 곳에 독재자를 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안장지로 거론되는 파주 장산리 일대엔 반대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되며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또 다른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가 다른 피해 여성과의 영상통화에서 신체 노출을 요구했고 이걸 몰래 녹화했다는 겁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경찰이 파악한 황의조 씨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이었습니다. 황 씨는 줄곧 합의된 촬영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신상까지 일부 공개해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황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렌식하던 중 또 다른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황 씨가 한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신체 노출을 요구했고 여기에 응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녹화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황 씨가 휴대전화에 있는 녹화 기능을 활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이 녹화되는지 몰랐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도 처벌하는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영상이 유포되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황 씨가 입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지난 3월 강원 동해시에서 육군 부사관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군사법원이 이 부사관에 대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옹벽을 들이받은 SUV 안엔 40대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육군 원사인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조수석에 탔던 아내는 숨졌습니다. 애초엔 교통사고로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남편이 아내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빈 문제로 다투다 아내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했고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걸로 봤습니다. 군 검찰은 살인과 사체 손괴 등 혐의로 남편을 재판에 넘겼고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아이들이 볼까봐 몰래 차에 태워 병원에 가던 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납득이 될 수 없는 변명들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여 왔고 변명을 하여 왔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에게 숨겨둔 2억 9천만 원 빚이 있었고 이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걸로 봤습니다. 유족은 소리치고 울었습니다. 그만해요. 그만하자고요. 인정하시라고. 얼마나 더 힘들게 할 건데요. 남편이 항소하면 법정 다툼은 더 길어집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지난 5월 경기 부천의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또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탓에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기는 널브러졌고 벽과 바닥은 피 범벅입니다. 핏자국은 현관문 손잡이를 거쳐 바깥 비상 계단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5월 8일 새벽이었습니다. 20대 남성 이모 씨가 또래 김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둘이 한 여성을 좋아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같이 술을 먹던 자리에 그 친구를 끼게 된 거예요. 과할 정도로 술을 혼자 먹었던 것 같아요. 김 씨는 손, 머리, 어깨 등 10군데 넘게 찔렸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동맥, 인대, 힘줄, 핏줄 다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 이 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진 않았고 1억 5천만 원 형사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1일 새벽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믿기지 않아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너무 답답해서. 피해자는 이제 사과도 보상도 못 받게 됐습니다. 합의금이 나오면 일단은 뭐 병원비 이런 거는 충당을 하고 이게 그냥 다 없어진 거죠.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남았고 손가락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불안감도 크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크게 없어요.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고 하소연할 곳은 없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전국 MZ세대 조직폭력배 모임에서 활동하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20대 조직원이 붙잡혔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도 만들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남성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전국 21개 폭력 조직 2002년생들입니다. 이들이 전국구가 되자며 만든 전국회의 존재, 이 영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은 충남 논산의 한 조직폭력배 휴대전화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7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된 남성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미루고 베트남으로 달아났는데 알고 보니 전국회 연락책 노릇도 했던 겁니다. 그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MZ조폭 관련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탔어요. 검찰에서 그것도 하고 하니까 얘가 이제 도망을 간 거지. 구속될 것 같으니까. 5개월 동안 추적을 피했지만 결국 지난달 24일 베트남 호찌민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번 연락체까지 전국회 소속 MZ조폭 38명 중 37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1명의 소재도 쫓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80대 노부부를 구한 뒤 불을 끄다 숨진 20대 소방관 임성철 소방장의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사람 살리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게 임 소방장의 평소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DH로 보시죠. 우리 대원들의 손에 들려 나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심장이 끊어지는 슬픔을 느꼈다. 이제는 아버지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되었구나. 대신 약속할게.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엄마에게 오리라으며
살고자 한다. 나는 내일부터 다시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소방관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갈 것이고 그때마다 너를 내 가슴에 품고 함께 갈게. 사실은 나도 내 소식을 뉴스로 보는데. 아, 그러세요? 5개월 만에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짧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이 총선 출마설에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취임 5개월 만에 출마설이 나오자 차관직이 결국 스펙 쌓기용이었냐는 비판이 이어졌죠. 출마 논란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선 지금도 벅차다는 답을 덧붙였습니다. 총선 출마 여부에 끝내 확답은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내놓은 말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뭐가 입장이 있어서 말 안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아, 그래요? 이제 갑자기. 겨울답지 않게 연일 포근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넘어선 가운데 서울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내일도 아침과는 모두 온화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없지만 이제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겨울비도 지날 텐데요. 중부지방은 5mm 안팎, 남부지방은 5mm 미만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시작돼서 밤이면 모두 그칠 전망입니다. 건조특보가 유지 중인 동쪽 지역의 대기는 건조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4도, 전주, 광주 3도, 부산 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전주 15도, 부산 16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비구름이 지나고 모레 반짝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